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빨간색에서 제가 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워서 사람들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쓸래요. 이때까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균형 외교. 그게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아,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으면 한미동맹은 뭐냐? 그 동맹 깨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아니다, 이게 일본하고 중국 사이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폐기됐죠. 근데 그 이후로도,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보 정부도 중국하고 미국을 똑같이 변호했냐? 그러고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까지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써서 프레임에 딱 갇혔어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게 자기를 너무 오해를 불식시키는 감각에서 벗어나라 하나, 두 번째, 균형이라는 말 쓰십시오.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통하고 그것도 프레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되는 용어로 전략적 자율성. 이게 동맹은 미국이 더 가깝지만 중국하고의 관계, 한중 관계를 해칠 때는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만 쓴 게 아니고 저만 쓴 게 아니라 이게 원래 EU나 인도가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바로 유럽의 자율성을 얘기할 때 전략적 자율성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번 계기에 저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느 때보다 자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없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의 신화를 스스로 깨주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덮여져 있는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당하잖아요. 자주는 금기가 되었잖아요. 좌파에 많으잖아요. 저 트럼프 때문에 저는 자주가 쓰기 쉬워졌고 실제로 제가 촛불행동에 나가서 자주를 얘기했습니다. 뒤에 결론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왼쪽에 있는 게 작년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합의해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한 몇 주 됐죠? 통과시키는데 제가 반대 토론했습니다.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에 반대 토론하는 의회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올라가면서 한미동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트럼프한테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혈맹이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그래? 그럼 우리 핏감 내놔. 이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준 거를 더 부풀려가지고 내놔라. 미래에 대한 돈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쓴 돈 내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지지할수록 트럼프는 그렇게 필요해 우리가? 그럼 돈 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5배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기권과 민주당의 당론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식으로 기권은 사실상의 반대잖아요. 40%가 나왔습니다. 저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익어가면요. 아까 말한 한미동맹이라는 엄청난 신화가 붕괴될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찬스다. 근데 그 찬스를 다음 지도자가 국민을 믿고 자율성을 발휘해야만 발휘되겠죠. 90%가 넘는 90%에 이르는 지지율을 가지고 미국을 못 버텨냈습니다. 잘한 건 있어요.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보이직을 했기 때문에 누워서 침 뺏길 수도 있는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자, 다시 앞에 것과 합쳐서 하나로 하면 제가 현실 쉐이크를 했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지금이 인류 문명의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 아닌가. 인류 문명이 그냥. 그러나 위로 가면 반동과 태행이고요. 아래로 가면 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저는 찬스를 위로 갈 찬스가 조금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지혜롭게 가지 않으면 그냥 반동과 태행이 훨씬 더 가능성의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일탈, 윤석열 내란 이런 것들이 있죠. 정치 분열, 이념 투쟁이 격화되고 내란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보십시오. 국민의힘 보십시오.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 퇴행은 저렇게 갈 수 국제적으로 트럼프의 이게 세계를 흔들고 각자 도생, 파편화, 인류문명의 근본이 갈 수 있다. 자, 그럼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적으로 지금 일단 우리가 회복을 했습니다. 계기는 마련했습니다. 민주주의, 헌법, 평화. 국제적으로는 민주 세력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주 세력의 공동정부 수립과 제7공화국이죠. 개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적 저도 반대입니다. 저 국민의힘을 정당한 플레이어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국제적 회복, 국제 협력과 평화 안정입니다. 꼭 신자유주의 그걸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이걸 회복해야 된다. 포용적, 협력적, 다국적 개방. 봐도 어느 쪽이 쉬워 보이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려면 끝까지 밑에 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국가 모델, 제가 미국을 전공하기 전에 국가론을 꽤 오래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관찰한 거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모델, 신자유주의식입니다. 약한 국가, 강한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이거는 서구 국가들입니다. 서구의 유럽들이 우리가 그때 팬데믹 갔을 때도 쟤들 선진국 맞아. 국가는 권위주의고 독재로 갈 수 있는 악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적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장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바로잡아요. 복지도 사실 국가입니다. 반대로 권위주의 모델은 중국처럼 강한 국가가 있지만 시민사회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국가가 강한 전통과 현실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계급사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혁명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자체가 신분제를 바꿨죠. 우리나라의 신분제를 바꾼 건 뭔지 아세요? 전부 사서 그랬어요. 조선 말에 이제 양반이 70%를 넘어갑니다.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서 문제. 그래도 기득권은 남게 되죠. 제국주의를 견치면서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기득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재를 하고 군이 강했죠. 전쟁을 했으니까 군이 강하죠. 분단이니까 군이 강하죠. 경찰이 강했습니다. 지금 검찰까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집단주의적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강해질 수가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도 한국은 여전히 시민사회도 강해요. 시장이 강해요. 재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기업들이 국가의 권위주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역할 때도 있죠. 한국은요,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저는 그게 동학부터 남태령까지 지금의 촛불 비세혁명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시장과 국가가 아주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사회를 포함합니다. 프라이빗 섹터, 퍼블릭 섹터. 아까 민주주의 무너진 거 얘기했지만 예태보리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하는 것이지만 전 세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주의 국가의 숫자가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네, 마지막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을 하나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회복이죠. 왜냐? 세계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도생이고 권위주의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배제와 혐오, 미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라이너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의로움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고 인간의 정의롭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약함을 제도 속에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벽한 왕이 다스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쩌면 가장 낙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폭군이 되어버렸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잘못됐을 때 끌어내려 우리가 지금 했듯이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을 제도 안에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저는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기심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인간의 이타심은 민주주의를 가능합니다.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북미가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칸트의 민주평화론이 뭐냐? 독재는 전쟁과 가깝고 민주주의는 평화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독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익을 위해서 전쟁으로 국민을 몰아갈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전쟁 중에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쟁은 거의 없다. 침략을 당하지 않고서. 그렇게 보면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공화정이 왜 평화론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걸 우드로 윌슨이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실패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이 유엔은 이 정신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쓸 수 있다. 저죠. 국민이 지지를 하면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곧 자주다. 소수 기득권이 지배하는 한국은 외세 의존 이후에 매우 취약하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부는 외세에 기댈 필요가 없다. 그게 저는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독립.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정책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가 시대적 과제가 출발점에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 시대적 과제를 아는 리더가 결기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주권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